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우리 황교안 대표님 너무너무 존경하고 또 현직에 계실 때 대통령 권한대회 가실 때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또 우리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었는데 정말 청년들하고 소통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늘 행복해했고 저도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은 정부 시기에 근무했던 경험이 너무 소중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또 기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라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 목소리가 사실은 굉장히 근사한데 좀 목소리가 좀 둔탁합니다. 지금 지역 교회에서 여의도 기도에 40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오늘이 40일 마지막 날인데 여의도성 무너뜨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날인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와서 목소리가 계속 둔탁합니다. 제가 대통령실 청년위원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대통령실 청년위원장뿐만이 아니고 저 당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도 제가 맡고 있어가지고 늘 청년들하고 소통했습니다. 사실 청년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 초등학생 애들까지 쫓아와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럴 때 저희가 모든 이런 완장찬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런 청년들하고 아주 이렇게 가볍게 편안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을 좋아했고 또 대통령 기속 청년연회가 하는 행사들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줬고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모시고 다니면서 전국에 이제 이렇게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행사들에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해줘서 야 정말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우리는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막 이런 분위기가 그냥 이게 들불같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지금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DNA라든지 이런 생태계들이 많이 이렇게 축소되거나 이렇게 많이 사라지게 돼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근데 마침 우리 황교안 비전 TF에서 청년들을 이해하고 청년들과 함께 가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세미나도 하시고 같이 공감하신다고 해서 만사제쳐놓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보니까 아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4, 50분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청년들과 함께 가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림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청년스럽게 하려고 그런 유한 이미지도 좀 가져왔습니다. 왜 청년들과 함께 가야 되는가는 너무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에서 한번 같이 지금 현재 청년들이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또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그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지금 정부의 청년 정책은 어떻고 또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혹시 이 뜻을 좀 몇 개나 아실 수 있는지 한번 카운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문성합니다. 너무 쉽죠? 다들 아시면서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사실 문과여서 죄송한 이유는 그만큼 일자리를 갖기가 어려운 전공이었던 거죠. 그래서 문성합니다. 이케아 세대 4학년 이런 단어들 아시나요? 혹시 정 대표님 아십니까? 장 대표님. 장 대표님 모르시죠? 이케아 세대가 그런 걸 아니고 이렇게 왜 물건을 쉽게 이렇게 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대 만들어져서 저도 잘 몰라가지고 사실은 저거를 달아놨어 메모를 볼 수 있나요? 여기? 하여튼 그런 세대라고 해요. 이렇게 물건을 쉽게 우리가 이케아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 조립된 걸 집에다 사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뭔가 이렇게 접하는 걸 좋아하는 세대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주세요. 저도 잘. 아마 물건을 갖다가 자기가 조립하고 쉽게 쓰고 버리고 이렇게 그런 세대요. 예전에는
비싸게 사고. 저도 한 열흘 전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새 잊어버려서 제가 이제 쓰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사람이 아니시네. 지금 3학년 이게 이제 3학년인데 거의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3학년이 죽어 있는 세대와 같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플러팅, 가스라이팅, 계획. 여기서 저도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계획이라는 거 확실하게 압니다. 너무 좋다. 야 이거 개 재밌다 이런 말 표현 많이 합니다. 청년들 뭐 핵 뭐 이런 단어들 이게 계획이라는 게 그 몹시 너무 몹시 뭐 이런 의미라고요. 가스라이팅, 플러팅 이런 것도 있는데 저도 잘 몰라서 저기 메모를 달아놨거든요. 파워포인트에 또 볼 수가 있나요?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뭐이 내일 또 출근한다. 뭐 일에 스며들었다. 뭐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이런 거예요. 요거 슬라이드에서 일반 모드로 바꾸면 못 바꿨어요? 여기에 자리 아까 바뀌어진 거예요. 요걸 여기 내놓고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저기 이제 제가 청년들한테 사실은 들어서 한번 너희들 지금 이런 어떤 용어를 많이 쓰냐고 물어봤어요. 계획까지는 설명을 그래서 보면은 뭐 플러팅, 가스라이팅, 계획, 넷도출, 뭐 일면일다, 피민나, SBL, 잔악계, 자본이 나오는 뭐 괴물 이런 여러 가지 청년들이 용어가 있더라.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청년들이 쓰는 용어를 이렇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 장표를 준비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참가자분들께서 담배 피는 여성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어떠실까 또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담배 피는 이렇게 우리 아파트에 가다 보면은 또 사무실 근처에 가다 보면 담배 피는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지 옥순철 청년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젊은 여성분들이 담배 피는 걸 봤을 때 느낌. 옥센추? 아니면 이렇게 약간 반반? 이게 약간 반발에 비교는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개인 자유가 있는 거 아닐까? 다른 분들에게 여쭤보지 않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왜 저 건강에도 안 좋고 특히 이렇게 나중에 아가한테 당첨할 텐데 왜 저러나 좋게 나쁘게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많았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한 2, 3년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제가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조금 이제 좀 급진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커피를 여성분들이 마시는 거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커피에도 카페인 들어있고 콜라 같은 걸 청년들이 마실 때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담배도 기호식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흡연하는 젊은 여성분들도 또 젊은 남성분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제가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제가 잘 바뀐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제 마음이 젊은 그 여성분들이 저기 골목에서 담배 피고 오피스 뒤에서 이렇게 담배 피우고 계시는 걸 봐도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지나가는 스타일이 됐더라고요. 이게 청년들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제가 뭐 그런 거에 관여하기 싫어서 귀찮으니까 제 스스로 이렇게 어떤 철학을 만들어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청년들을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만 바라보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담배 피는 젊은 여성분들도 어떤 편협적인 생각 없이 그냥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 갖게 된 계기는 커피도 기호식품이고 콜라도 기호식품이고 담배도 기호식품 관점에서 보면 뭐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관점이 들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슬라이드 모드 저기 전체 슬라이드 맨 안에 그거예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청년 기본법에 보면 청년의 나이가 19세에서 3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에 보면
뭐 약간의 어떤 뭐 조정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17개 광역 시도에 보면 그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이렇게 규정한 건 한 것도 사실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청년기본법에는 19세에서 34세가 되어 있는데 사실 지방 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에는 34세 이하를 따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9살에서부터 39세까지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많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18살짜리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청년을 규정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강원도나 전남은 45세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청년의 기준이. 그리고 저기 무주군이나 전북 무주군이나 인천, 옹진군 이런 데는 49세까지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살 자녀도 청년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또는 45세 부모도 청년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또는 뭐 20세 청년하고 49세 아버지하고 한 곳에 살고 있다 그러면 20세 청년하고 49세 아버지하고 같은 청년이 돼가지고 같은 정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맞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부처별 청년의 나이도 아주 굉장히 고무줄입니다. 이 청년의 나이가 어떻게 고무줄이 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죠. 청년기본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세에서 34세죠. 청년고용 촉진특별법에는 29세까지,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에서는 34세까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인력지원법에 34세, 중소기업 창업 관련해서는 또 39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고무줄로 되어 있으니까 20대 여대생, 또 30대 워킹맘, 40대 싱글남, 군필, 취준생 다 그 나이도 다르고 본인들이 고민하는 거라든지 어떤 직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데 일관된 청년의 정책을 가지고 저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청년의 정책이 모두를 만족시키게 하려면 모두에게 맞는 특별한 포인트별 청년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들쑥날쑥한 나이들이 대상 연령이 이제 결국 홍보 효과를 갖추게 되는 거고, 서울에도 보면 이 도봉구 같은 데는 40대 청년이 이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청년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만들어내거나 뭐 예산을 받거나 그럴 때 45세까지 올려놓으면 이 펜션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지원 정책이라든지 뭐 예산 만들어내는 게 더 수월하다 보니까 결국 저렇게까지 올리게 되는 거죠. 무분별하게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구 변화 측면에서 보면 청년들만이 아니라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보면 1960년에 제가 1963년생인데 제가 태어나기 3년 전이죠. 196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 지금 2024년대 5,100만. 거의 2배가 넘어갔죠.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0년, 48년 뒤에인 2072년에 우리 인구가 3,600만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지금 우리 인구 지표에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탔다가 지금은 계속 하락세인 건데 2072년 정도 가면 3,600만으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또 들여다보면 이쪽 60년대 쪽 보면 유소년 인구가 42%, 그 다음에 생산 가능성 인구가 54% 여기 왼쪽에 이게 아마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 모니터에는 잘 안 비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유소년이 42%,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연령이 54%, 65세 이상이 2.9%였습니다. 60년. 그런데 지금 올해쯤 보면 유소년 인구가 10%,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죠. 생산 가능성 인구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운데가 굉장히 불룩한 구조죠. 고령 인구는 이제 좀 많이 늘어났죠. 여기 2.9%에서 19%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72년도 가버리면 유소년 인구는 10%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6.6%. 그 다음에 생산 가능성 인구 뭐 이렇게 되죠. 이 상황에서 중위 연령을 보면 이때는 19살이에요. 근데 이때 가면 46세가 되고 지금은 46세가 중위 연령이고 그 다음에 2072년에 가면 63세가 중위 연령이에요. 얼마나 많이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를 한번 볼까요? 6.9%에서 181%에서 2070년에 726%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청년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어떤 정책이 또 필요할 것이고, 이 국가 발전에서 어떻게 필요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청년 인구 19세에서 39세라 청년인구법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22년도부터 지금 24년도까지만 해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1000명 단위인데, 그러니까 이제 1061만에서 지금 1044만으로 줄어들었고, 26년도 내후년만 가도 이제 1006만 이렇게 돼요. 점점 이제 1000만 이하로 아마 떨어질 겁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실업률도 한번 볼까요? 이건 전체 실업률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도 보면은 쭉 올라가다가 23년도에 가서 보면은 이제 우리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이 작년에 2.7%였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 전체 실업률인데 청년들의 실업률은 5.9%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7%의 2배면은 뭐 5.4%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실업률은 진짜 일반 실업률보다 2배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자리가 필요하고 가장 역동적으로 살아야 될 청년들이 여기 15세에서 29세까지만인 거거든요. 또 34세까지도 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청년들이 가장 지금 어려운 거예요. 5.9%면은 일반 실업률보다 2배가 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정말 좀 가련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사실 죄송하기도 한 거죠. 우리도 그런 저희들도 청년의 시대를 지내왔고 또 이제는 또 청년들을 기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야 너희들에게 기회를 안 줘서 기회가 안 가서 너무 미안하다.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자살 측면 한번 찾아보면 전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5명입니다. 이게 보면 옛날에 지금부터 20년 전서부터는 계속 상승됩니다. 지금 2000년도에만 해도 13명이었었는데 지금 거의 그 2배로 올라갔습니다. 20년 만에. 예, 전체 자살률이 이런데 우리 청년들의 자살률도 보면 나이대에 보면 20세에서 29세까지 저 맨 끝에가 22년도인데 재작년이죠. 인구 10만 명당 이 청년들 인구 요 나이대에 있는 청년들 10만 명당 21명이 이렇게 자살하는 거예요. 30에서 39세가 25명쯤 되고 40대 50대 계신 분들하고 거의 유사한 자살률이고 뭐 80세 이상에서는 자살률이 좀 높습니다. 인구도 많아졌지만 또 이제 삶에 대한 그런 마감을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이런 상황 보면 청년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오죽했으면 그 젊은 나이에 심지어는 10살에서 19살짜리 친구들도 7.2명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를 그 OECD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은 아주 슬프게도 1위입니다. 2위. 그래서 미국이 14명 정도 되고 한국이 방금 보신 대로 한 24명 정도, 일본이 이게 20년도 자료입니다. 일본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2등, 3등보다도 월등하게 지금 높고 있고 OECD 평균이 제가 저 빨갛게 되는데 11.3명인데 2020년도 자료입니다. 이게 2배가 넘는 거예요. OECD 평균.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가 뭔가 병들었구나. 물론 여기 크리스찬이 많이 계시는 캠프이기는 하겠지만 사실 종교학적으로 보면 정말 이 어떤 신앙의 힘이 터치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청년들은 굉장히 이 고독스러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대학교 신문사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우울감을 느끼거나 자살에 관련된 어떤 생각이 어떤가 보면 저쪽 좌측에 있는 보실 때 우측에 있는 표에 보면 우울감이 굉장히 잦다, 매우 잦다고 90%.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우울해하고 있고 자살 관련된 생각하는 청년들이 한 69%쯤 되나요? 자살에 관련된 생각을.
청년들이 대인관계나 경제적 어려움이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청년들은 계속 어려울 것이다. 삶을 극단적으로 마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밑에 심리학과 교수가 한 얘기 보니까 깊이를 잃어가는 인간관계와 심화되는 빈부격차로 인해서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으면 삶을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삶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 역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이 근육이 없는 거죠. 근력이 없다 보니까 이겨낼 수 있는 근력이 없다 보니까 쉽게 그냥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청년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어떤 청년이 인터뷰할 때 한 말입니다. 실패하면 그냥 포기해버린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말해도 어차피 나만 쓰레기 된다. 그냥 혼자 있다가 조용히 사라질 겁니다. 얼마나 이 절망적인가요? 이게 2023년 12월이니까 뭐 몇 개월 안 된 여론조사 데이터입니다. 은둔하는 기간이 보면 1년에서 3년 정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미만이라든지 뭐 이렇게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은둔하는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남성보다 또 여성이 많습니다. 은둔하는 청년들이. 그 다음에 연령대도 보면 저런 나이에 은둔하는 청년들. 그 다음에 은둔을 시작한 이유는 뭐냐? 취업 실패와 대인관계, 가족관계, 건강. 근데 사실 저 가족관계나 건강은 사실은 이쪽 대인관계나 취업에 대한 이슈만 풀려지면 많이 풀어질 이슈들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에 성공하고 일자리 건강에 잘 다니면 건강한 회사에서 대인관계 해소가 되고 그럼 가족관계 건강도 다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취업,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인관계 문제, 가족관계 건강은 계속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잘 해결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 표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은둔할 때 주로 어떤 생활을 합니까? 동영상, 뭐 유튜브를 보거나 저기 뭐 온라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 잠만 잔다든지 막 이렇게 되게 계속 점점 더 나아가고 합니다. 이 청년들의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공개된 자료를 가져와봤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라든지 시도도 굉장히 많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 손실 비용도 한 7조 원이라든지 이런 결국 사회적으로도 손실인 거예요. 청년들에게 기회를 안 주고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지 않는 사회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마이너스 요인을 안고 가는 7조 원 정도의 연간 이런 사회적 손실 비용도 안고 있는 이런 개미지옥에서 그러면 청년들은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았느냐? 벗어나고 싶은 게 80%예요. 얼마나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 얘네들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80%나 그렇게 또 벗어나려고 시도도 했고 그럼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또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그 청년이 결국에는 건강한 사회 만드는 그런 일원이 되는 거죠. 그 물론 재고립이나 재운전에 들어가는 청년들도 있고요.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도 살펴보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남자들은 결혼 자금이 없어서가 제일 많고 결혼의 피해성이나 고용이 불안정해서 이 위에 탑 1하고 탑 3, 세 번째 거랑 1번이랑 3번이랑 이게 보면 다 이 고용과 관련된 거예요. 직장이 있으면 뭐 결혼 자금 마련할 수 있어요. 혼수비용도 마련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도 고용 상태는 불안하고 직업도 없어. 그래서 결혼 안 해요. 저게 묶여 있는 거예요. 저게 결국에는 거의 50%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결국에 일자리구나, 건강 일자리구나. 그다음에 미혼 여성분들 보면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왜 못 느낄까? 결혼은 너무 재미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결혼하지 않고도 살아도 될 만큼 재미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결혼 자금도 없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도 그만 교육비 거기다가 또 주거비, 생활비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러더니 결혼 안 하는 게 아기를 안 낳기 위해서는 결혼 안 해야 되고 그러려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미혼 여성분들은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귀는 거예요. 그냥 살고. 제가 알는 청년들도요. 결혼했냐 안 했냐 뭐 물어보는 게 굉장히 이제 미안할 정도가 됐어요. 왜냐면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청년들 많아요. 우리 때는 그냥 손만 잡으면 결혼하는 이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같이 살아도 결혼도 안 해요. 그리고 그걸 물어봐도 안 되고
또 그게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잘못된 사고. 아까 그왜 대표님께서 제가 세게 표현을 못했는데 이 담배 피는 여성분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막 시민들이 뭐라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건 뭐 그게 뭐의 문제냐 이제 이해해야 되듯이 결혼 안 하고 사는 저런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뭐 프랑스나 미국이나 유사하잖아요. 트럼프도 지금 뭐 이혼을 3번씩 했다는데 3번씩 이혼한 사람이 대통령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직도 이혼씩 3번 한 사람이 무슨 대권 도전이야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도 무슨 뭐 그렇지 않은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보편화 현상이 되고, 야, 이 결혼하지 않는 이 이유가 이걸 어떻게 타파를 해야 왜 이 말씀드려요? 출생률 때문에 그래. 출생률 때문에 우리 아까 2072년도 3,600만 원 줄어들게 되는데 이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출생률이 높아지면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려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타파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표를 보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출생 거순을 볼까요? 제가 1963년생인데 제가 태어날 때는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1963년생이 100만 명, 64년생이 100만 명 거의, 65년생이 거의 100만 명인데 2000년 저희가 한 40살쯤 됐을 때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64만 명 1년에 태어날 때. 요즘은 20만 명이 1년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의 5분의 1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아주 크게 줄어들어요. 보면은 이게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출생률도 보면 이건 함께 출생률 어떻게 사느냐면 가임기 여성 15살에서 49살까지의 여성분들이 평생에 아이를 몇 명 정도 낳을 것인가를 이제 계산하는 평균 출생아 숫자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죠. 70년도 1970년도만 하더라도 4-5명 이렇게 낳는데 지금 지금 뭐 70년에서 60년쯤 지난 지금 보면 0.7. 그러니까 여성분이 애를 안 낳은 10명이 모여 있으면 7명 정도가 아기를 하나씩 낳고 이제 안 낳는다. 그러니까 점점 통계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인구가. 왜 그런 인구가 줄어들지? 이렇게 청년들이 아기를 안 낳는, 결혼 안 했으니까 애를 안 낳는 게 없고, 그럼 결혼 안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택과 고용과 경제적인 이슈들이 있는데요. 불안한, 결혼하면서 그 불안은 2배가 넘는 거잖아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안고 가는데 결혼함으로써 이제 상대와 함께 불안이 이제 2배가 되는 거니까. 국가 함께 출생률도 보면은 홍콩이 이거는 저기 2021년도 자료입니다. 홍콩이 0.75, 한국이 0.88, 싱가포르가 1.02는 한 3년 전 자료이고, 독일이 1.3, 미국이 1.0, 프랑스가 1.79. 우리 프랑스는 자유분방하고 애기가 안 낳고 막 살 것 같은데도 사실은 출생률을 굉장히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굉장히 도덕적이고 유교적인 나라인데도 저렇게 지금 0.7 정도로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이건 조사 자료에 의하면 결혼하면 자녀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결혼하면 당연히 아기를 갖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미혼 남자들을 보면요, 저 2022년도 데이터 보세요. 절반 43%가 약간 반대하거나 전적으로 반대. 아기는 왜 갖습니까? 결혼했는데 거의 한 44%가 애를 안 가져도 된다는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성분들은 66%, 더 높습니다. 비율이. 그러니까 결혼해서 둘이서만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안 가져도 된다. 왜 안 가져다 그럴까? 그가 아까 장표 같은 것은 교육비나 양육비나 이런 부담이 경제적으로 본인들한테 이제 마이너스 요인으로 다가온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고 뭐 이런 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국가의 미래에 내가 신경 쓰니까 나는 내 인생 한 번 왔다 가는데 내가 편하게 잘 살고 가는 게 중요하지 국가의 미래는 내 숙제가 아니고 내 과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몇몇 사람들 아니면 국가의 미래에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들 안 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를 낳았을 때 편해질 수 있다. 잘 기를 수 있다. 어떤 혜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주어지지 않는 이상
자발적으로 애 낳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삶은 어떤가요? 이건 2024년도 이제 막 초반기에 그 조사한 데이터인데 그 자기 삶을 평가했을 때 10점 만점에서 보면 다 5점 수준에 머물러요. 절반밖에 안 돼요, 만족도가. 사회 진입 취준생들은 5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5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이 삶에 대한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거죠. 만족도가 없는 거죠. 참 아쉽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취업과 주거와 부채 문제. 취업이 되면 주거도 해결이 되고 부채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취업이든 창업이든 일자리가 청년들의 삶을 높여줄 것이다라는 게 모든 지표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면 2024년에 당신의 삶은 좋아질까요? 청년 여러분들의 삶은 더 나아질까요?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14%밖에 안 돼요.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다. 나머지는 현재보다 나빠지거나 비슷하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아주 희망적입니다. 풍족해지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안정적이고 나아지고 희망차고 도전하고 갈등이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꿈과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들에게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이그나이팅, 불을 붙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 우리 청년들 잘 살 수 있어. 멋지게 할 수 있어.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들은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데 희망의 끈을 아직도 잡고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고 같이 가져야 되고 청년들의 취업 경향은 이렇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있고 대기업 이렇게 선호하고 있고 저는 제가 서울 창조경제센터장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는데 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저희 스타트업 이런 데는 왜 저렇게 청년들이 불편하냐면 저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 경험을 해보면 그냥 어떤 큰 그룹 속에 이렇게 부속품으로 있는 그런 대기업 생활보다 그런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에 가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일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내 삶에 더 이렇게 가치가 있겠다라는 걸 청년들에게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 게 너무 좀 아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기업들 굉장히 가볼만하고 지내볼만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거의 99%가 이쪽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인력을 소화해내고 있는데 청년들이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안 가봤기 때문에 그냥 저기는 더럽고 힘들고 불안한 곳이야. 그러면서 컵밥 먹으면서 용산에서 고시원에서 오로지 구급공무원, 친구공무원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구급공무원 그 급여가 뭐 굉장히 낮더라고요.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안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급보다도 최저 시급만큼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이 매년씩 컵밥 먹으면서 매달려 있다는 거는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안 보여준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정책도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청년들이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물론 그런 정책들을 피고 있는데 뒤에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경향을 보면 성장 가능성보다도 워라밸이 좋겠다. 그런 임금 복지 수준이나 고용의 안정성이 워라밸이 좋다. 희망하는 임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런 거 보면 굳이 희망하는 연봉을 보면 굳이 대기업만은 또 아닌 거예요. 저 정도 연봉이면 요즘 중소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들도 저 정도 충분히 맞춰주거든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저 정도 사이. 그러면 청년들에게 그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데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인턴이나 그런 실무 경험 이런 게 부족하다는 게 저들의 고민입니다. 이게 이번에 24년도에 정부가 내놓은 이런 청년 일자리 사업인데 크게 이제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맞춤 고용 서비스를 한다. 다양한 일의 경험을 준다. 세 번째는 선호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구직 과정이나 취업 과정에서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런 테마로 해서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청년 정책에 대한 그 포털 사이트인데 이렇게 그냥 나열식으로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조사해 보면서 이 자료 준비하면서 도대체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나 여기 가서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찾아서 그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거죠. 이거 너무 원사이드, 원웨이 방식이다. 그냥 정부가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여기 알아서 찾아가세요.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정책 제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그 정부에서 나온 고용노동 지표를 보면 뭐 지역별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년들도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용률은 50% 안 되고 실업률은 일반 실업률의 2배가 넘고 이렇게 취업도 안 돼서 쉬고 있는 청년들도 저렇게 많고 이런 수준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 일반 실업률보다 지금은 한 2배 이상 높다. 저쪽 월별 청년 실업률도 있고요. 이쪽에 지역별 청년 실업률을 보면 대구라든지 울산이나 여기 전남북, 경남북 이런 식으로 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높습니다. 보면은 서울이라든지 여기 뭐 대전 이렇게 세종 약간의 이런 도시급 정도들이 청년 실업률이 좀 낮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은 공동화되고 수도권은 점점 더 청년들이 밀집되고 그들의 삶은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주거 환경을 못 쫓아가니까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살게 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점점 이렇게 악순환에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 실업률도 보면은 뭐 전체가 67%지만 남자가 7.5%, 여성이 한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을 검색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이요 당신이 원하는 청년 정책 찾아가서 한번 활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청년 정책 방식에 대해서 홍보 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청년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제대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일단 한번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시죠. 제가 뭐 몇 가지 정책을 했더니 청년 정책이 제가 원하는 게 한 140개가 나왔어요. 이 중에 어느 게 나한테 맞는지 이거 언제 이걸 다 청년들이 그 세세하게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좀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뭐 일자리 분야 클릭했더니 뭐 청년들 159개가 나왔어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무슨 수원 특화 청년 통장,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제 결론에 와 있는데 홍보가 없으면 정책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죠. 홍보가 없으면 정책도 없다. 아무리 정책 예산까지 만들어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면 그건 없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원웨이였죠. 정책 고지하고 끝난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정책 안내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애쓴 그 모습이 사실은 요즘 청년들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배까지 정책을 만들어 놓고 지금 알아서 찾으라는 이런 방식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청년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아직은 청년들이 혼자 자립하고 뭔가 잘 이렇게 하는 청년들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 청년들에게는 찾아주는 멘토 정책이 좀 필요하겠다. 멘토가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면 좀 접근 용이한 오프라인 방식도 좀 추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은 어딘가 누군가 만나서 이렇게 대면을 통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갖게 하려면 진짜 동네 커피숍 같은 이런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건 대학 일자리 센터라든지 뭐 창조경제센터 이런 게 대학 일자리 센터는 주로 대학생들 위주고 그럼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졸업하고 나서도 대학에 찾아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아주
우리 선배 아직도 취직도 못하고 아직도 학교 오고 있어.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대학 일자리센터 못 찾아간대요. 대학 일자리센터 가지고 있는 정책도 주로 대학생 위주고. 그러면 창조경제센터라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저건 전국에 11개밖에 없고 굉장히 그 대도시 단위로만 있죠. 서울에도 여기 광화문에 있다가 이제 여기 용산에 어느 빌딩에 몇 층으로 와 있는데 청년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광화문에 있을 때는 하루에도 한 몇백 명씩 찾아왔습니다. 24시간 300씩 문 열려 있으니까 누구든지 찾아와서 그들끼리 정보 교환하고 멘토들이 뭔가 전달해주고 가이드해주고 외국인들도 만나고 막 그냥 그 어떤 용광로 같은 게 돼서 청년들이 힘들어도 꿈을 찾을 수 있고 비슷한 동기들 만나서 그 은둔이나 고립부터 벗어나게 되고 옆에 나보다 어린 청년이 열심히 사는 걸 보면서 스스로 이 자극을 받아서 아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은 쇠퇴되는 상황입니다. 예산도 줄었고 그만큼 이 정신적인 에너지와 철학을 갖고 있는 정책 담당자들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창조경제센터도 지금은 완전히 그 역할을 상실할 이런 상황입니다. 저걸 다시 살려냈으면 좋겠고 창조경제센터뿐만이 아니라 지역별로 조금 중소 단위에 있는 어떤 일자리 센터들이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센터 그런 데가 그냥 고용적인 막 공무원 자세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민간의 자세로 내려와서 많은 청년들에게 자기가 스터디한 연구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정부 정책들을 그 청년의 맞춤으로 이렇게 멘토링해주고 가이드를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근거리에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오면은 뭐 가볍게 빵도 좀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무한정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가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위탁 공간, 상담 공간, 내 꿈을 꿀 수 있는 꿈자리 공간이 청년들에게 필요한데 그런 게 없으니까 남들처럼 스타벅스 가자니 가격은 비싸, 커피숍 가자니 혼자 뭐 이렇게 그냥 노이즈 속에 있어. 그런데 저런 곳에 가면 좀 생산적인 공간이잖아.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가벼운 음식도 좀 나눠 먹고 친구들하고 같이 같은 고민도 하고 열심히 하는 애 보면서 자극도 받고 막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것이 청년들나요. 어떻게 보면 등대가 없는, 쉼터가 없는, 기댈 언덕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시 살려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저는 청년청을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청년청도 좋고 청년부도 좋고 청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건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이고 청년청이나 청년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못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양상의 선택가 아니다. 청년들이 갑이 되고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진짜 슈퍼 을이 돼가지고 그 청년들이 저기 가면 진짜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내게 맞는 정책도 만나고 내가 혜택도 받고 내가 이 은둔과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라는 희망을 줄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또 성공한 사례들이 계속 그 선순환으로 홍보가 돼서 그래 이거 못 찾아내거나 이거 못 받으면 내가 바보야 이런 선순환적인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이벤트나 성공 사례가 홍보가 되고 영광로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포터가 되는 거죠. 청년청이나 청년부가. 이런 지금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다녀온 청년들이 다 멀쩡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속으로 병들고 있는 아까 그런 수치들 보면 결혼도 안 하죠, 자살률은 높죠, 은둔하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정책 홍보하는 데는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전문가가 썼더라고요.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맞아요. 온오프라인으로 제대로 알려주고 맞춤형 멘토링을 해야 된다. 관심 유도해라. 정보를 제때 제공해줘라. 편견 극복해라. 적대감을 해소해라. 이 적대감 해소 같은 거가 제가 정부에 있어 일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파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이 있잖아요. 그럼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너 잘 되나 봐라. 너 분명히 잘 안 될 거야. 내가 거기에 호응해 줄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있고 좌파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있으면 약간 우파 성향의 사람들은 너 그거 안 될 거야. 제대로 못할 거야. 이렇게 약간 적대시로 보는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김의 자세로 우리는 좌파나 우파나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비전을 함께하는 정부입니다. 정책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요. 경험과 일자리.
청년들의 정말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있고, 뭐 이렇게 졸업한 청년들이 있고, 지자체가 있고, 저쪽 대기업이나 국회나 일반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교육도, 또 훈련도, 인턴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된 분들한테도 굉장히 강력하게 제시를 했어요. 저기 어디냐, 국회 사무실에 우리 청년들을 갖다가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인턴으로 써달라. 한 곳에서만 2명씩 써도 그게 한 400명이 된다. 1년에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국회의원실에서 4명씩 쓰게 되니까 100명이면 400명씩 이래라도 국회에서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그쪽 분야에 대한 게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거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도 저는 청년들에게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와서 보고 일하고 거기 같이 지내면서 이게 어려운 문화가 아니구나.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나쁜 데가 아니구나라는 인지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보면서 또 나도 저런 거 저렇게 창업할 수 있겠어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가외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챗GPT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을 텐데 대한민국 청년들이 행복하게 하려면 어떤 정부 정책이 필요한가요? 제가 앞에 자료 다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거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랑 거의 유사해요. 저만이 아니라 챗GPT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정부 정책들이 이쪽으로 많이 나와 있었고 이쪽으로 많이 언론에 노출된 거예요. 그 데이터를 챗GPT가 공부를 해서 이제 저한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일 뿐인 거죠. 일자리 창출이나 취업 지원, 주거 안정, 교육 학자금 지원, 정신건강 지원, 문화미 여가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래야 우리 청년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챗GPT한테 또 물어봤어요. 일자리 창출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게 좋겠니? 5가지만 알려줄래? 이렇게 알려줘.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얘기해봤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나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직업 훈련, 일자리 매칭 플랫폼 이런 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아까 말씀드린 동네 커피숍 같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주변에 많이 됩니다. 지역 기반,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일자리. 청년들이 결혼하게 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걸 어떻게 보면 서머라이즈 하는 건데요. 주택 지원, 결혼 자금 지원, 육아 지원, 세제 혜택, 결혼 문화 캠페인. 결혼을 억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행복해집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주거에 대한 지원 정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문화가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겠죠. 윤석열 정부의 청년 정책 특징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있다. 일자리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역량 강화, 복지 및 생활안정면, 사회참여, 권익보호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뿌려놨으니까 이제 공무원들 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제시하는 그런 사이트들 몇 군데 가봤어요. K무크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온라인으로 교육 강좌를 몇만 개 열었습니다, 몇천 개 열어놨습니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그렇게 카운트된 것 중에 보면 열리지도 않고 수강생도 없고 그 만들어낸 교수님들한테는 정부 지원금을 다 나왔을 거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만들어놓은 개수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고 국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를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는데 정부도 그 돈 가지고 관련된 업체들한테 믿고 맡겨놓고 했겠지. 근데도 사이트 연결도 안 되고 클릭해도 동작도 안 되는 이런 거를 해놓은 것들을 보면 아직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하는 모습이 있구나. 세밀하게 청년들에게 다가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가야 되고 그들의 우리의 미래이고 청년들에게는 정말 양질의 도전한 업무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정말 해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저는 믿습니다. 청년들은 정말 가능성이 있고요. 믿고 맡기면 정말 해냅니다. 어른들보다 기성세대보다 더 창의롭게 일 잘 해냅니다. 우리 청년들 진짜 당군 역사에 아주 똑똑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기회만 주신다면 정말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화가 우리 홍대한 미디어 캠프를 통해서 많이 퍼지고 또 사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좀 같이 좀 동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어린이를 살리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거 패러디한 건데요. 한 청년을 살리려면 온 커뮤니티가 나서줘야 된다. 그럼 우리 청년들 그 어려운 그 어둠 속에서 지금은 이렇게 그 어둠을 숨기려고 이렇게 길거리에 나서고 있고 뭐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러지만 그 마음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는 아 우리 기성세대는 큰 어떤 책무가 있구나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드렸고요. 같이 한번 조금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40분까지 40분 남았습니다. 딱 50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